1975년 9월 9일 북해의 차가운 바다 수심 120m 아래 작업을 마친 두 명의 산업다이버는 늘 그랬듯 지상으로 올라와 감압실로 향한다. 이곳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절차였고 수없이 드나든 가장 익숙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날 감압실은 지옥으로 바뀌고 만다.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북해. 이 바다 위에는 원유를 뽑아내는 수백 개의 시추선과 시추 플랫폼들이 떠 있고 그 아래에는 매일같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산업다이버들이 있다. 이들은 수십 100m가 넘는 깊은 바닷속에서 시추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장비를 정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 장시간 작업을 해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감압이다. 수심 100m에 있는 다이버는 대기압의 11배에 달하는 강한 압력을 받는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면 체내에 녹아있던 기체가 팽창하며 폐와 장기를 파열시켜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다이버는 일정 수심에 머물며 몸속 압력을 서서히 낮추는 감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작업 시간은 4시간 이상이며 감압에만 10시간이 넘게 소요된다. 이는 다이버의 체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감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포화잠수였다. 작업 전 다이버는 압력 챔버에 들어가 작업 수심과 유사한 고압 환경에 몸을 미리 적응시킨다. 이후 같은 압력 상태를 유지하는 다이빙벨로 이동해 작업 수심까지 내려간다. 작업이 끝나면 다시 다이빙벨을 타고 수면으로 올라가 압력 챔버로 복귀한다. 이처럼 다이버는 고압의 상태를 유지한 채 생활하게 되며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며칠의 감압을 걸쳐 지상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다이버가 수심이 아닌 수면 위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감압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다이빙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1975년 9월 9일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압력 챔버 안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다. YG 드릴 시추선의 산업다이버인 29세의 피터 홈즈와 24세의 로저 볼드윈은 북해 수심 120m 지점에서 유정폭발 방지 장치에 감긴 로프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장치는 지하에서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고압의 기름이나 가스를 즉시 차단하기 위해 시추관 위에 설치된 거대한 안전밸브이다. 이들은 다이빙벨을 타고 120m 지점까지 내려갔고 로프 제거 임무까지 무사히 마쳤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다시 수면으로 올라가 압력 챔버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피터와 로저는 늘 그랬듯 다이빙벨로 돌아가 수면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관리자 존 가이어. 그는 포화잠수 시스템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챔버와 다이빙 벨 간의 압력을 조절하며 두 다이버가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다이빙 벨이 수면으로 도착했고 존은 평소처럼 다이빙 벨을 입구 잠금 장치와 연결했다. 그 후 피터와 로저는 벨에서 나와 압력 챔버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때 존은 챔버의 압력 게이지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고 챔버와 입구 잠금 장치 간에 틈이 생겨 가스가 새어나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시 피터와 로저에게 챔버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고 헬륨 가스를 주입해 압력을 높여 틈을 없애는 밀봉 작업을 시도했다. 피터와 로저는 챔버 안에 공기가 조금씩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고 존이 금방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무엇보다 이곳은 수백 번도 넘게 드나든 익숙한 공간이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챔버 안의 온도는 좀처럼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급속도로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타들어가는 듯한 열기 속에서 숨이 점점 막혀오자 그들은 비로소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시각 존은 계속해서 헬륨 주입을 통해 압력을 높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압력 게이지의 바늘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졌다. 더 이상의 압력 하강은 다이버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존은 이를 막으려 더욱더 폭발적으로 헬륨을 주입했다. 챔버의 열기는 참을 수 없이 뜨거워졌고 그들은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모니터 속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존은 피터와 로저가 급격한 압력 하강으로 인해 잠수병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압력 챔버의 게이지 바늘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고 존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가스 주입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몇 분 후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깨닫게 된다. 그가 보고 있던 압력 게이지는 압력 챔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존이 사용하고 있던 압력 게이지는 가장 정밀한 장비로 알려진 하이스 게이지였다. 이 장비는 레버를 돌려 다이빙 벨과 챔버 중 하나의 압력만을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평소에는 압력 챔버에 연결해 두지만 다이버가 하강하거나 상승할 때에는 다이빙 벨의 연결의 압력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날 존은 다이빙 벨이 올라온 후에도 게이지를 챔버 쪽으로 되돌리는 것을 잊고 말았다. 실제로 떨어지고 있던 압력은 다이빙 벨의 압력이었고 존은 이것이 챔버의 압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착각해 이미 고압 상태였던 챔버에 헬륨을 계속해서 주입했다. 압력은 20기압까지 급격히 상승하였고 밀폐된 공간에서 헬륨 특유의 높은 열전도율로 인해 내부 온도는 단 몇 분 만에 50도까지 치솟았다. 챔버 안은 지옥 같았다. 숨조차 쉬기 힘든 열기 속에서 두 사람의 체온은 빠르게 올라갔고 이제는 땀조차 흐르지 않았다. 이것은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신호였으며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피터와 로저는 다급히 잠금 장치로 돌아가려 했지만 강력한 압력 때문에 문은 완전히 밀봉되어 열리지 않았다.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그들은 조금이라도 체온을 낮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알루미늄 바닥에 몸을 뉘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금세 뜨겁게 달아올랐고 숨막히는 고온 속에서 정신은 점점 흐려졌다. 그들의 체온은 이미 40도를 넘어 신체의 기능들은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지상과 연결된 문 앞까지 기어가 살려달라며 애원했다. 존은 당장이라도 문을 열어주고 싶었지만 챔버 내부는 이미 20기압인 상태. 이들을 안전하게 꺼내기 위해서는 최소 4일의 감압이 필요했다. 만약 억지로 문을 연다면 강력한 압력차로 인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할 것이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존은 그저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정신을 잃었고 압력 챔버에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열사병으로 숨을 거두고 만다. 사고 이후 진행된 공식 조사에서 담당 판사는 이 비극이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잡하게 얽힌 게이지 구조와 부정확한 라벨링, 그리고 하나의 게이지를 수동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식은 현장 관리자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압력 챔버에 고정된 전용 압력 게이지가 없었다는 점을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포화 잠수 시스템의 압력 게이지 구조는 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며 각 챔버와 다이빙 벨에는 고정된 개별 압력 게이지의 설치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압력 챔버는 그들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 절차였고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익숙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고 그 익숙한 공간은 결국 죽음의 방이 되고 말았다.